SRE 애널리스트들이 들고 있는 코인이라고 해서 이 코인이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 대해서 열심히 뜯어본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코인을 들고 있다면 이 코인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자, 알고 다닌 미국 족집게 애널들은 이 코인을 샀습니다. 촬영 시각은 1월 2일 낮 12시 30분경입니다. 자, 여기서 족집게 애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네, 바로 메사리라는 투자 리서치 회사의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크립토 세시스 해가지고요. 매년마다 이 보고서를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23년도에도 냈고요. 22년도에도 냈고요. 그런데 이 여러 그 회사들이 다 그 한 해가 되면 그 해 전망 보고서를 내놓는데 이 메사리 보고서가 굉장히 적중률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전망 보고서 맛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데 요걸 스테이시 모어라고 하는 뭐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사람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 되게 길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보고서는 코빗이 약간 좀 축약본을 정리를 해가지고 한글로 올려줍니다. 나중에 그걸 보시면 더 정리가 될 텐데요. 요 모어라는 사람은 17개 정도로 이 보고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정리를 한 걸 돌비콩의 코인 정복이라는 제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채널 제가 팔로잉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돌비콩님이 이 요약한 이 영어 내용을 가지고 한글로 또 이렇게 약간 그 채널에 올려서 제가 그 채널에서 갖고 와 봤습니다. 그 17개 가운데 이제 6개를 보자면 첫 번째, 비트코인은 최근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여전히 좋은 매수 대상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비트코인 랠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의 붐이 일어날 거다. 세 번째, 24년에 비트코인이 100배 상승할 확률은 낮다. 100배 오르면 얼마인가요? 100배 오르진 않겠죠. 하지만 다른 기존 자산 클래스를 능가할 거다. 비트 주도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네 번째, 이더리움은 JP 모건이나 비자와 같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비트코인은 순수 디지털 금 투자이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능가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이 그 2.0으로 이제 전환되고 난 다음에 POW에서 POS 방식으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이더리움의 투자 성격이 세 가지가 정립이 됐습니다. 하나는 가치 저장의 수단. 왜? 디플레이션 화폐가 되면서 이 수수료로 새로 생성되는 이더리움을 소각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소각되는 이더가 생성되는 이더보다 더 많아지면서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 화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된 거죠. 두 번째가 뭐냐? 유틸리티성입니다. 일종의 가스비로 쓰이잖아요. 체인에서 뭔가를 하려면, 활동을 하려면 이더리움을 가스비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성, 오일, 기름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기술주 성격입니다. 이더리움 자체가 뭔가 나스닥에 있는 매그니피센트 7 같은 이제 기술주 성격을 갖고 있어서 기술주에 투자하는 느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된 거죠. 그 맥락입니다. JP모건이나 비자 같은 회사에 투자하는 거다라는 맥락으로 메사리가 이제 지적을 한 거죠. 어쨌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능가할 거다라고 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플리핑이라고 하나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일은 메사리 보고서에서는 없을 거다. 24년에는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두 자산의 포지션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이제 솔라나나 아발란체 등 다른 레이어 1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게다가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회의론이 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라고 해서요. 이 시장 지금 이 지배력이 뭐 하루 아침에 무너지진 않잖아요. 하지만 위협받을 가능성은 여전하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카이코의 유동성 리스트를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리밸런싱하라. 매수는 유동성보다 시가총액이 클 때, 매도는 유동성보다 시가총액이 클 때, 유동성이 시가총액보다 클 때.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봤더니요. 왜 그 해당 코인의 뭐랄까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가 보통 보는 게 시가총액이잖아요. 이 카이코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시가총액 말고 유동성 지표가 더 중요해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유동성 지표를 따로 계산합니다. 시가총액은 결함이 있는 지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캡 랭킹과 유동성, 리퀴디티 랭킹이 달라요. 네.
이게 다르게 표현돼 있어가지고 이게 많이 벌어질수록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동성 랭킹과 가이코에서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랭킹 사이가 많이 벌어졌을 때 이거 차이가 클 때 리밸런스를 하라라는 이제 조언을 해준 건데 이건 좀 뭐 어려운 얘기라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라고 보면 시가총액이나 완전 희석 가치와 같은 지표는 불완전한 이야기를 제공합니다라고 해서 시가총액은 그 해당 코인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완벽한 지표가 아니다. 오히려 유동성이 더 정확한 가치 측정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FTT를 보여줘요.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에 육박했던 FTT가 가장 잘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FTT가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에 육박했지만 유동성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FTT 매도가 나오자마자 FTT 가격이 이제 폭락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BNB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은 FTT 같은 이런 토큰보다 훨씬 낮지만 여전히 높은 시가총액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서 유동성이 BNB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바이낸스 코인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거죠. 요걸 활용해서 유동성과 시가총액을 활용해서 리밸런스를 하면 된다라는 건데 사실 6번 같은 경우에는 프로 NFA 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한번 볼게요. 주목할 VC들 해서 그 VC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VC 따라잡기 투자법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크립토 VC가 어떤 코인에 투자하느냐를 가지고 해서 그 코인을 투자하면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VC가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주목해야 될 VC로 메사리가 꼽은 건 뭐냐? 멀티코인, 원 컨퍼메이션, 프레임워크, 플레이스홀더, A16G, 패러다임, 싱크레시 같은 곳을 뽑았습니다. 일단 요걸 보시면요. 그 코인 마켓 캡에 가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뭐 솔라나 생태계 코인, 그 레이어 1 코인들 해가지고 각 테마별로 해서 여러 가지 코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이들 나름의 입장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 가운데 멀티코인 캐피탈이 무슨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지를 이렇게 또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제가 시가총액 상위 기준 멀티코인 캐피털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비트, 이더, BNB, 솔라나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ICP 있었고요. 알고랜드, 그래프, 토르, 렌더링, 세이, 헬륨, 뭐 어웨어웨이브, R웨이브라고 하나? 예, 그래요. 그 후오비 토큰, 카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마캡 들어가서 딱 보니까요. 원 컨퍼메이션 포트폴리오에는 눈에 띄는 게 포카다, 코스모스, 메이커 있었고요. 쿠사마 있었고 그다음에 베이직, 어텐션, 스트라이드, 너버스, 어거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베, 그래프, 신세틱스, TRB 요새 많이 그 히트를 쳤던 TRB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프랙탈 아이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홀더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메이커가 역시 있고요. 지캐시가 눈에 띄네요. 뭐 그다음에 아라곤, 뭐 디크레드, 우마, 그리고 포르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A16G는 너무 많죠. 포트폴리오가 너무 많은데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뭐 이런 데는 코스모스, 그다음에 라이도, 메이커, 시아, 컴파운드, 뭐 DYDX, 뭐 신세틱스 이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된 게 싱크래시 같은 경우에는요. 코마캡에 카테고리 구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싱크래시가 도대체 뭐 하는 상가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없습니다. 뭐 내용이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논문 중심의 헤지펀드로 암호화폐 경제의 세속적 승자에게 집중해서 투자하는 신념이 강한 기업입니다. 다니엘 청과 라이언 와킨스가 22년 설립한 회사입니다. 라이언 와킨스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더라? 싶더라고요. 글이 딱 2개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올라온 게 솔라나에 관한 글이에요. 라이언 와킨스 어디서 들어봤더라? 라고 해서 링크드인을 들어가 봤더니 메사리에 있었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건가? 라이언 와킨스가 만든 자기들 선배가 만든 회사에 대해서 좋다라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회사 싱크래시 뭐지? 이름이 낯설다 싶었는데요. 이 회사가 사실 22년도에 처음 회사를 만들 때 도건, 알라메다의 지원을 받은 판게아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무려 8,500만 달러나 이미 투자를 받아서 시작부터 화려하게 출발한 이 회사, 롱언리 헤지펀드, 이 회사가 바로 판게아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돈을 받은 도건, 알라메다 다 말로가 좋지 않았죠. 이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22년도에 딱 만들어서 돈 막 받아서 막 화려하게 출발했는데 이제 망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리브랜딩을 해서요. 우리 싱크래시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리브랜딩을 왜 했을까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투자 전략은 동일한데 리브랜딩의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말하진 않았는데 알면서 왜 그럴까요? 도건과 알라메다와 연결고리를 끊고 싶었겠죠. 어쨌든 뭐 싱크래시 이름이 나와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가 AI, 크립토 내러티브를 주목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코인게코 가가지고 AI 테마 코인을 하니까 이런 애들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코인마켓캡에 갔더니 AI 테마는 없고요. AI 및 빅데이터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런 애들이 또 있습니다. 자, 요런 애들이 있으니까 이건 한번 나중에 각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번째가 디핀, DSOC, 그 다음에 DSI가 주목할 내러티브다라고 했는데 주목할 내러티브로 이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이 가운데 소셜미디어 요 부분은 뭐 그냥 소셜미디어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닥 별로 이렇게 쌈박한 테마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요걸 들고 와봤습니다. 디핀. 요게 저는 약간 뉴스나 뭐 여러 가지 보다 보면 이 디핀이란 말이 요새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뭐냐 보니까 Decentralized Physical Infra Network.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라서 분산형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이 디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찾다 보니까 아이오텍스라는 곳에서 디핀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한 글을 찾아가지고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분산형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물리적 세계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치하는 새로운 방법인데 인프라가 어떻게 한다? 탈중앙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떠올리면 됩니다. 디핀이 미래인 이유가 뭐냐면 집단 소유권, 분산 인프라 비용, 분산, 공개 경쟁 및 혁신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냥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공유 경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인프라를 깔잖아요. 통신 인프라가 있어. 그럼 통신 인프라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요? 어떤 주체가 있어서 통신회사가 인프라를 다 깔죠. 혼자서 깔아. 그 다음에 그걸 다 깐 다음에 이제 이용자들한테 사용료를 받는 방식이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디핀은 뭐냐면 이 인프라를 개인 각자가 예를 들면 집에 이제 전기선이 있는데 1000명이 이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KT가 들어와가지고 이 전력선을 다 까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1000명이 각자가 다 조그만 전력망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전력망을 다 연결해요. 그래서 각자 기여한 만큼 거기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갖고 가는 거예요. 탈중앙화 돼 있어요. 전력망을 KT라고, 한전이라고 하는 전력망 회사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각자가 기여한 만큼 조금씩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뭐 하이브 매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도 같은 경우도 구글 지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구글 지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 사람들이 다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모아. 그래가지고 집단 지도를 완성해. 그럼 어때요? 그 지도 데이터를 제공할 때마다 어떻게 보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핀이 앞으로 유망하다는 겁니다. 이게 메사리가 보니까 이거 디핀 부분의 총 주소 지정 가능 시장이 현재 뭐 2.2 트릴리언 달러다. 28년까지 3.5 트릴리언 된다. 뭐 엄청날 거다라고 했죠. 블록체인 기술, 토큰 인센티브 및 인터넷의 힘을 활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일부를 해결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게 뭐다? 그러니까 공유 경제의 탈중앙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예전에 알고란 진행할 때 로저가 되게 좋아하던 아이템 중에 하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다음에 와이파이 있잖아요. 와이파이도 각자 조금씩 와이파이 망을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그거 다 묶어가지고 통신망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헬륨인가? 이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마켓 갔더니 아예 디핀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디핀 카테고리를 보니까 이런 이제 애들이 있습니다. 이 렌더 많이 등장하는 거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죠. 이 컴퓨터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래픽 이걸 처리를 할 때 이제 각자 뭔가 기여한 만큼 거기서 이제 빨리빨리 뭔가 그래픽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이 렌더는 무슨 인공지능이네, 뭐 이게 디핀이네, 뭐 여러 가지 테마를 다 묶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디핀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디핀 카테고리가 정확히 말하면 탈중앙화 뭐라 그러나
분산형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가 아니고 그냥 분산형 컴퓨팅으로 또 약간 카테고리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게코 디핀에 분류되니까 파일 코인. 이것도 약간 각자 파일을 조금씩 스토리지를 약간 기여한 만큼 그 전체 저장소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공부하면서 본 거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은 더 열심히 연구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몇 살이 이제 연구원들이 이런 걸 약간 유망하게 봤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디사이언스는 또 뭐냐라고 봤더니 이 사이언스 그 뭔가 과학적인 발견을 하고 이럴 때 이게 뭔가 연구비 타내기도 어렵고 과학적인 발견을 했을 그러니까 과학을 진짜 연구를 하는 것보다 연구비를 타내는데 더 많은 그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이런 비율이 어딨냐라고 해서 일종의 이거를 다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공학 다오. 무슨 다오를 만들어. 다오를 만들면 여기서 뭔가를 개발하죠. 그럼 그 IP 소유권을 이 다오가 가져. 그럼 이 IP를 가지고 뭔가 라이선스를 해가지고 이 다오가 운영이 돼.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과학에 있어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다오를 활용을 하면 뭔가 과학 부분을 개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디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웹 3.0을 매개로 한 과학의 미래라고 하는데 이 몇 살이 친구들이 제시한 것 중에 저는 약간 이 디핀 같은 경우에는 좀 말이 될까 어쩔까 싶은데 디소셜이나 아니면 디사이언스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목할 내러티브로 몇 살이 친구들이 몇 살이 연구원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자, 코마캡에 있는 디사이 분류가 있습니다. 다 처음 보는 것들이고요. 시가총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닥 크지 않은 것들이에요. 네, 일단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뭐냐면 24년 상위 10개 프로덕트 중 일부 프로덕트라고 했는데 베이스, 셀레스티아, 파이어 샌더, 파스캐스터, 리도, 체인링크에서 셀레스티아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듈식 접근 방식을 채택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5,500만 달러 투자를 받을 정도로 해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자들이 굉장히 빠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굴지의 투자사들이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파이어댄서는 점프 크립토에서 아예 만든 거예요. 이게 솔라나 기반의 그 뭔가 초당 120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뭔가 그 검증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파이어댄서 같은 경우는 점프 크립토가 백허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뭔가 기관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파캐스터 같은 경우엔 탈중앙화 소셜 앱을 위한 프로토콜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쿨, 라이커랜드, 쉐어민트 뭐 이런 것들이 개발자 도구로 활용이 된다라고 해요. 뭐, 이게 다 이제 테마가 어렵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뭔가 궁금하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크립토, 웹3 최전선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정도를 뭔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 일반 투자자들이 다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이 나머지 11번은 프로토 댕크샤딩은 롤업 트랜잭션이 대안적 L1보다 더 저렴하거나 같은 수준이 되도록 이끌 것. 이더리움 롤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11번을 보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자, 이더리움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 노력들에 대해서 메사리도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12번 모듈형 아키텍처가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했는데 자, 23년도에 각광을 받았던 솔라나 아발런체 같은 경우는요. 모듈이 아니라 모듈러 방식이 있고요. 모놀로틱 방식이 있는데 그 솔라나 같은 경우는 모놀로틱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라나 그냥 하나 체인 하나로 하겠다라는 거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에다가 뭘 여러 가지를 덧대고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붙이고 막 하는 이게 모듈형 방식인데 23년에는 모듈형이 상대적으로 좀 저조했어요. 성과가. 그런데 메사리가 보니까 24년에는 모듈형 방식이 뭔가 주목을 받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13번은 완전 동형 암호화 내러티브는 아직 GK 대안 수준으로까지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전히 GK 영지식 증명이 크립토의 메인 테마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14번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드디어 빛을 발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전망해서요. 이 비트코인의 결제 수단인 거죠.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자면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보고서를 더 봐야 되겠지만 일종의 베네수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개도국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을 때 이게 실제로 화폐로 기능하려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작동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빛을 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전망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15번 올해 디파이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가 있건 당연히 펄프덱스라고 해서 무기한 선물 그 탈중앙화 거래소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이따 살펴보고요. 센세식스, 드리프, 주피터는 DYDX에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 요게 다 모두 뭐냐면 그 무기한 선물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볼 수 있는데 DYDX 말고 얘네들도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17번 웹3 수익화는 게이밍에서 지배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웹3 수익화 저는 약간 아직 멀지 않았나 싶은데 메사리는 눈여겨보고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중앙화 무기한 선물 덱스가 뜬다는데 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덱스가 탈중앙화 거래소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섹스는 중앙화된 거래소고 탈중앙화 거래소 가운데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그 만기일이 없어요. 그래서 무기한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펄프 덱스라고 해야 되나? 이 펄프 덱스인데 이게 뜬다라고 합니다. 이 덱스의 운영 방식은 AMM 방식, 오라클 방식, 오더 방식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자, 현물을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는 유니스왑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규모가 커요. 중앙화 거래소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규모를 키웠는데 반면에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덱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규모가 작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규모가 커질 거다라는 게 이제 그 메사리 연구원들이 전망을 한 거고요. 제가 코인마켓캡에 가서 펄프덱스 카테고리 분류를 봤더니 역시나 DYDX, GMX, 게인즈, 그다음에 퍼셉추얼 프로토콜 이런 기타 등등의 코인들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한번 이건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메사리 리포트를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탑 10 인베스트먼트 트렌드라고 했잖아요. 10개의 투자 트렌드인데 여기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래서 메사리 애널리스트들은 도대체 뭘 들고 있니?를 이제 직접 명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각자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이름인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돼 있고 뭘 들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홀드 그다음에 가장 많이 돈 번 거 가장 많이 돈을 잃었던 거 뭐 이런 것을 다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요거를 또 제가 돌비콩의 코인 정보를 갔더니 포트폴리오를 다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보유한 크립토 리스트를 이제 이거를 보면은 엑셀 파일로 해가지고 다 정리했거든요. 뭐는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무려 10명이나 솔라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명이 들고 있는 게 아비트럼, 아톰, 라이더, OP 같은 것들을 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명이 들고 있는 코인이 에이다, 아발란체, BNB, GMX, 링크, 랜더, 뭐 아카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폴카닷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3명 있었고요. 이런 코인들을 메사리 애널리스트들이 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메사리 애널리스트들이 들고 있는 코인이라고 해서 이 코인이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 대해서 열심히 뜯어본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코인을 들고 있다면 이 코인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들고 와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되게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게 23년 크립토 데드 프로젝트 목록이라고 해가지고 정리가 됐더라고요. 이게 이제 루트 데이터라는 곳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나간다는 VC들이 투자한 프로젝트 가운데 망한 게 뭐가 있니? 라고 봤더니 무려 9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았던 프로젝트가 다 23년도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23년에 파산을 서성하거나 운영을 중단한 약 120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목록을 발표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봤더니 유망한 곳에 투자를 받은 것들도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거 한때 주요 벤처의 지원을 받았던 프로젝트 역시 이렇게 망하는 테크트리를 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뭔가 코인 그 쪽집게 애널 픽이라고 말씀드렸던 메사리 이 애널들이나 메사리 리포트에 나온 여러 가지 테마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기껏 설명해놓고 틀린다라고 말하니까 좀 힘 빠지시나요? 어쨌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참고자료로 보시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맨 땅에서 공부하려면 힘드니까 어느 정도 참고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되 맹신하지는 마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